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으로 낳아 키운 자식들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난한 일도 많았지만 반대로 절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이 되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사연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셋이 살았습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서울에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달리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춘 아버진 저한테 관심이 엄청 없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시기도 했거든요. 야, 이 못된 놈아. 넌 네 딸 현경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냐? 이렇게 너 혼자 삐까번쩍한 옷 입고 다닐 돈 있으면 네 딸 맛있는 거라도 사줄 생각을 해 이놈아. 어찌 애비라는 인간이 이렇게 딸 자식한테 무심할 수가 있어? 에이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잘 키워주고 계시면 됐지. 뭘 저까지 신경을 써요. 저 바쁜 사람이라고요. 사실 전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저한테 무심하게 구셔도 그다지 서운한 마음도 없었어요. 저한테 부모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기보단 펑펑 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닌 재혼을 하셨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아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셔서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번듯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장남이라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저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님, 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설거지할 때 따뜻한 물까진 안 바라니까 고무장갑만큼은 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안 된다니까 그래. 고무장갑 끼면 기름때가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결혼했으면 시애미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요즘엔 시모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들도 많지만 제가 젊었을 적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호되게 시집살이 시켜도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러웠던 건 남편이랑 저를 밥으로 차별할 때였어요. 한 번은 시모가 남편과 시부가 다 발라먹고 뼈밖에 안 남은 생선을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생선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아이, 먹을 게 없긴 뭐가 없어. 손으로 잡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겠구만. 너 이제 보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부모도 없는 애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반찬 투정이야? 전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절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친정에도 잘 못 가게 했어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 귀신 되는 거 몰라?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애는 하나 못 낳는 애가 어딜 친정에 기웃거리려고 그래? 어머님,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 못 뵌 지 오래돼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시애미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런데 제가 더 서러웠던 건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는데도 남편이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날도 오히려 시모 편을 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좀 들을 생각 좀 해.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저는 그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겪은 시집살이들을 다 실토했어요.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희 할머니가 몽둥이까지 들고선 제 손을 잡고 시댁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서는 저희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는지 몰라요.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소중한 내 손이었더라도 그딴 대우를 해? 네 놈들 오늘 아주 가만 안 둬. 오늘 아주 초상치를 각오해. 알았어?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시자 저희 남편이 달려와선 몸으로 막아 세우며 말리더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너희 부모님?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한 너희 부모 작살 내려고 여기 왔다. 그나저나 네 놈이야말로 오늘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질 각오해라.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손녀딸을 괴롭히는데도 남편이란 놈이 그걸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어? 저희 할머니는 그날 저희 시댁을 아주 뒤집어 놓으시더군요. 저는 살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착한 형경아.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많았지? 앞으로는 저딴 놈의 인간들 다시 마주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저 인간들 꼭 지옥 가라고 두고두고 빌어줄 거다. 그렇게 저는 결혼 2년 반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식당에 취업해 일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할머니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밥을 차려드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현경이 음식 솜씨도 참 좋다. 어쩜 된장찌개도 이렇게 구수하게 잘 끓일까? 할아버지, 이 된장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된장찌개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나저나 할아버지, 설마 이따가 또 얇게 입고 마실 나가실 거 아니죠?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껴입으셔야 돼요. 괜히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현경이 너랑 오래오래 살려면 평소에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하나 안 걸리게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혼하고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던 중 제 나이 30대 중반에 지인이 저보고 남자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랑 오래전에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셋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니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냥 예의상 한 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말 하나도 되게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죠. 현경 씨, 저 솔직히 오늘 나오는 거 엄청 망설였습니다. 제가 홀몸도 아니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 사람이라 현경 씨 같은 분한테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소개해준 분한텐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불편하시면 지금 그냥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나저나 아내분이 막내딸을 낳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남자분 혼자서 애들 셋이나 키우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식들 책임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혼자서 애를 셋이나 키우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침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그 남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재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재혼하기 전에 애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8살이었던 막내딸을 먼저 소개시켜 줬는데 성격도 밝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아빠 친구예요? 우리 아빠 맨날 용식이 삼촌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어,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가 앞으로 상미 너랑도 친하게 지내도 될까? 아줌마 음식도 잘하니까 앞으로 상미 너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우와, 정말요? 아싸. 아줌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빠랑만 놀지 말고 저랑도 같이 놀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절 잘 따르던 막내딸과는 달리 당시 15살, 14살이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더군요. 아줌마, 우리 아빠 애인이에요? 왜 우리한테 친한 척하고 난리예요? 전 아줌마 싫거든요? 애들이 대놓고 절 싫어하니까 예비 남편이 애들을 따끔하게 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길 애들이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삐뚤어진 것 같대요. 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예비 남편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두 분 다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호된 시집살이만 시키던 전 시댁과는 달리 이번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처음 제가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너 편한 대로만 지내렴. 그나저나 밥대가 다 됐는데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말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얼른 말해보거라.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첫째 아들이 혼잣말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참, 누가 보면 어디 이웃나라 공주님이라도 모셔온 줄 알겠네. 할머니 내가 먹고 싶은 거나 해주지. 왜 저 아줌마가 먹고 싶은 걸 해준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중학생이고 사춘기였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재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인데도 직접 험한 일까지 다 하느라 하루라도 몸에서 기름 냄새가 안 난 적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씻고 와. 아유, 나보단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나야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거지만 당신은 우리 애들 챙긴다고 2배, 3배로 더 바빠졌잖아. 에이, 이제 내 자식들이기도 한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나보단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당신이 훨씬 고생이야. 그러니까 얼른 밥 먹게 씻고 나와.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저희 애들이었어요. 애들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막내딸만큼은 저를 처음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엄마, 나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오빠들은 공부한다고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엄마가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자, 우리 상미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햇님 달님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콩쥐팥쥐 얘기를 해줄까? 막내딸은 제가 시장에 갈 때도 꼭 따라간다고 하고 항상 제 손을 잡고 저한테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딸과는 달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저를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일부러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주는데도 맨날 밥 먹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차려주는 거예요? 병수야, 너 소세지 볶음 좋아하잖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 했으니까 한 입만 딱 먹어보면 안 될까? 먹어보고 맛 없으면 다시 해줄게. 아, 싫다고요. 도대체 싫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주만 사람이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본인 앞에 있던 밥그릇을 통째로 들고 가 설거지통에 부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숙제라도 하고 있으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옆에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제가 접시를 책상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 접시를 손으로 툭 치는 거예요. 아줌마,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우리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괜히 돈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야. 나 너희 아빠 돈 노리고 들어온 거 절대 아니야. 난 너희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거짓말 하시네. 우리 엄마 나 어릴 때 진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행세하지 말아요. 게다가 아들들은 일부러 저를 못 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청소라도 하고 있으면 일부러 제 앞에다가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버리더라고요. 병수야, 과자 먹은 봉지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는 거 아니야. 왜요? 어차피 아줌마가 치울 거 아니었어요? 아줌마 우리 집 가정 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들은 절 받아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의 애들이 버릇없게 굴 때마다 엄청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너희들 엄마한테 자꾸 버릇없게 할 거야?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너희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 너희 엄마 덕에 편하게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냐 말이야? 아니, 함부로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화풀이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언제까지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할 거야? 내가 그동안은 너희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두고 봤다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너희 다음부터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함부로 대하면 아빠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저한텐 늘 함부로 대하던 아들들이 그래도 저희 남편 앞에선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키도 180이 넘고 덩치가 커서 예전에 씨름 대회에도 나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덩치 큰 어른이라 아들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아들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들들이 저를 안 좋아해서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막내딸만큼은 저를 잘 따라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얻게 된 좋은 인연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올 때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었어요. 재수 씨, 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길에서 귤을 팔길래 한 봉지 사왔어요. 재수 씨 귤 좋아하시죠? 아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저희 남편이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소송도 대신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저는 남편 덕에 정말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과 재혼을 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한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아직 할아버지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발 몇 년이라도 더 제 옆에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렇게 슬픔 속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 드린 후 전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절 위해 주말마다 절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같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희 할머니를 엄청 챙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떠나신 게 너무 충격이 크셨던 걸까요? 너무 큰 슬픔에 하루하루 말라가시던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전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 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절 따뜻하게 안아준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슬플진 알지만 그래도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당신 이제 혼자 아니야. 당신 힘들 때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해. 알았지? 아마 제가 남편과 재혼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곁에 가족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았을 테니까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새로 꾸린 가정을 위해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비라도 보태고 싶어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막내딸은 학교 끝나고 꼭 김밥집에 와서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엄마, 행주 어딨어요? 테이블 제가 닦을게요. 아유,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뭐하러 여기로 왔어? 테이블은 엄마가 닦으면 되니까 이 김밥이나 가져가서 오빠들이랑 나눠 먹어. 싫어요. 오빠들은 맨날 성질만 부리고 말도 안 통해서 오빠들이랑 같이 먹기 싫단 말이에요. 난 엄마 옆에서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런데 뭐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막내딸과는 달리 아들들은 제가 김밥집 하는 게 창피했었나 봐요. 한 번은 제가 팔고 남은 김밥을 집에 가져갔는데 둘째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휴, 이놈의 김밥 지긋지긋해 죽겠네. 우리 아빠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엄만 김밥집 사장이 뭐야. 수준이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아야지. 그런데 씻고 나오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병진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너희 학비 벌어보겠다고 김밥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얘기를 해?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고 있어?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용돈도 아주 끊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아들들은 용돈 끊기는 건 싫었는지 남편 앞에선 정말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도 다정하게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저한테 마음을 열고 평소에 속상했던 걸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님, 저 요즘에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툭 하면 일이 너무 힘들다. 직장 상사가 갈군다 이러면서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때마다 생활비에 빵꾸가 나서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제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어머님이 우리 그 일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첫째 아들을 불러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제가 혼내든 말든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둘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남편이 도와준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맨날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둘째 아들한테도 잔소리를 했지만 고쳐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야 혼자 사니까 상관없었지만 첫째 아들은 결혼까지 한 상태라 그 성격이 문제가 되더군요. 결국엔 며느리가 저희 첫째 아들과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화가 나 첫째 아들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병수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조금만 일하기 싫어도 바로 그만두고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 까먹으면서 집에서 띵가띵가 놀아도 된다고 가르쳤냐고? 네가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사니까 이혼까지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상사한테 혼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요. 원래 다들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면서 다니는 거야. 더군다나 넌 결혼까지 했으면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오죽했으면 그 착한 애가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어? 그날 저희 남편은 다 큰 아들한테 회초리까지 들면서 무섭게 혼을 내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막내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걸 지켜봐서 그런지 저희 막내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결국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도 착실하게 잘 모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 이거 엄마 선물로 산 스카프예요.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목에 꼭 두르고 다니세요. 원래 사람은 목을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거래요. 아유, 어쩜 스카프도 이렇게 예쁜 거 골랐대. 어때? 나랑 잘 어울리니? 와, 역시 우리 엄마는 얼굴이 고와서 그런지 뭐든지 다 잘 어울리네요. 엄마, 다음번엔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이번엔 스카프 샀으니까 다음번엔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모자도 하나 사드릴게요. 비록 아들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 덕분에 행복할 때도 정말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정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새 나이가 60대 중반이 된 저희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보고 싶어 매일같이 막내딸과 같이 병원에 가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어? 당신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있긴 너무 아까운 사람이잖아.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누릴 거 많이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요, 아빠. 지금처럼 치료 열심히 받으면 분명히 괜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봐요. 네? 남편이랑 50년 가까이 친구였던 그 변호사 친구도 병원에 자주 찾아와 응원을 해주더군요. 석준아, 너 이렇게 누워있을 놈 아니잖아. 재수 씨랑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얼른 일어나야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이겨내던 너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남편은 암 말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 몸이 더 안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들은 병문안도 잘 안 오고 어쩌다 한번 오더라도 지 아빠를 걱정하기는커녕 저한테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가게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싶은데 돈이 살짝 모자라서요. 병진아, 넌 지금 네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도 돈 얘기가 나오니? 나한테 돈 얘기하기 전에 네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무심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지. 왜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고 난리예요? 아유, 진짜 짜증나서. 저는 자식이 되어서 아픈 아버지를 저렇게나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쯤 됐을 때 상태가 너무 위독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선 힘없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우리 막내딸 상미야,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 엄마를 잘 부탁하마. 그리고 병수랑 병진이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효도하고 살아라. 알았니?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한테 약속 좀 해다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아들들의 손을 잡자 저희 큰아들이 인상을 쓰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강요라고 그러세요? 그냥 대답이라도 알겠다고 해주면 좋을 걸. 오늘 내일 하는 남편 앞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큰아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솔직히 병원만 아니었으면 손이라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화를 내지도 못하더군요. 결국 저희 남편은 얼마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간 후 저는 눈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아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남편의 마지막을 꼭 배웅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생전에 정말 잘 살았는지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많이 와 슬퍼해 주더라고요. 재수 씨, 우리 석준이 좋은 곳에 갈 거예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놈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와중에 슬픈 기색 하나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들이었어요. 저는 참고 참다가 장례식 이틀째에서 3일째로 넘어가는 새벽에 아들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도 않니? 어떻게 아들이란 놈들이 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떠들 수가 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하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해? 내일 너희 아버지 화장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술 좀 그만 먹어라. 너희가 이러는 거 보면 너희 아버지가 속상해서 하늘나라로 떠나시지도 못하겠다. 참나,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 대수라고 오버하고 난리예요. 아버지가 다 가실 때가 됐으니까 가신 거겠죠. 평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희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니? 너희 보고 후레자식이란다. 후레자식. 아이 어쩌라고요. 후레자식이면 뭐 어쩔 건데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진정한 사랑이라도 한 번 준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미쳐가지고선 우리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진 평생 너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어도 여태까지 아들로 품어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며 화를 내자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온 막내딸이 아들들한테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오빠들,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이제 돌아가셔서 더는 못 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오빠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자식이냐고. 넌 또 무슨 상관이야? 하긴 너야 맨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 딱 붙어가지고선 맨날 어머니 편만 들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믿고 여태까지 설친 거잖아. 뭐라고?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 우리 엄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들을 무려 26년 동안이나 키워주신 분이야. 오빠들이랑 내가 성인 되어서도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설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왜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못된 말만 골라 하냐고. 그런데 저희 막내딸이 그렇게 말하자 첫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키워준 건 키워준 거니까 인사만 하면 되지. 어머니, 26년 동안 저희 키워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남남으로 살아도 되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애초부터 우리 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그냥 갈 길 가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장례식 내내 옆에서 지켜주던 남편의 변호사 친구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젊은 날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와서 자식 셋을 키우면서 고생하신 너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아저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버지 친구면 다예요?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세요. 나도 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끼는 거다. 너희 내 직업이 변호사인 건 알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남기셨다. 더 미룰 필요 없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하마. 그러니까 토시 하나 흘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남편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선 품 안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몰랐는데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보, 자식 셋을 혼자 키우던 나한테 시집 와서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거야. 난 당신이 나 없이도 쓸쓸하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막내딸 상미야, 네 엄마를 진짜 엄마로 받아주고 항상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네 덕분에 그래도 안심하면서 살 수 있었어. 앞으로도 네 엄만 너한테 부탁할 테니 네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병수랑 둘째 아들 병진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너희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돈만 밝힌 인간으로 키워버렸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공중에 분해될 거라는 걸 이젠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난 그동안 우리 가족이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내 유산 상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에 잘 따라 주거라. 그 뒤엔 남편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바로 남편의 유산 50%를 저한테 주고 30%를 저희 막내딸한테, 그리고 나머지 10%씩을 아들들한테 각각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내용에 깜짝 놀랐지만 더 기겁을 한 건 바로 아들들이었죠. 그걸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아들인데 어떻게 10%만 받냐고요?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엄마도 아닌 아줌마한테 50%씩이나 주고 어떻게 아버지 자식인 우리한테 10%만 줄 수가 있어요? 이 유언장 아저씨가 가짜로 만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쓸 수가 있냐고요? 아들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 친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군요. 너희들은 이 나이 먹고도 너희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썼는지 아직도 몰라?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나마 이 10%도 너희가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야. 네 놈들이 내 자식이었으면 난 10%도 아니고 아예 한 푼도 안 물려줬을 거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전 이거 인정 못해요. 너무 억울해서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소송하던지 해라. 너희가 이럴 거라는 거 뻔히 알고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해서 증거까지 다 남기고 유언장 쓰신 거야. 유언장을 일찍 공개하면 너희가 내용을 바꾸라 말아 난리칠 게 뻔하니까 여태까지 나하고 둘이서만 알고 있었던 거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아들들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의 지인들이 보내준 근조 화환까지 다 때려 부수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서서 아들들을 말리고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놈들을 그동안 자식이라고 키웠던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막내딸도 엄청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후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며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가정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끝까지 돈 욕심을 못 버렸는지 끝끝내 소송을 걸더군요.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빈틈없이 잘 처리를 했는지 아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들들이 절 찾아와선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돈 내놔. 아줌만 남이고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아들인 내가 아줌마보다 유산을 적게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아줌마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26년 동안 착한 척 하더니 결국에 우리 아버지 꼬드기는 거 성공했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줌마한테 그 많은 돈을 남긴다고 유언장까지 썼지. 안 그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던 그때 저희 막내딸이 먼저 나서더군요. 야, 네가 사람이냐? 우리 엄마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우리 아빠를 꼬드겼다고 그래? 그러는 너희 둘이야말로 우리 아빠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 전병수 너 맨날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우리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했지? 여행 가게 여행 자금 달라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리고 전병진 너도 처음에 식당 차릴 때 우리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거 기억 안 나?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서 장사까지 하게 했으면 열심히나 일할 것이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돈만 펑펑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뭐? 차 바꾸게 돈 달라고? 야, 진짜로 우리 아빠를 돈으로 생각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이 아들 자격도 없는 버러지들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버릇 없이 대들고 난리야? 뭐긴 뭐야? 나 우리 엄마 아빠 딸이지.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너희같이 사람도 아닌 놈들을 그동안 아들로 여기고 품어주신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 엄마가 너희 같은 자식을 두지만 않았어도 훨씬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너희 때문에 그동안 상처받으셨을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다 찢어진다고. 우리 아빠도 평소에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해 하셨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남기신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어딜 와서 큰 소리야? 넌 지금 아버지 유산 30%나 받아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지? 이제 보니까 너랑 저 아줌마랑 편먹고 아버지 구워 삶았네. 그렇게 둘이 맨날 붙어 다니더니 아주 상여가 따로 없어. 내가 상여인지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이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건 잘 알겠네. 어차피 소송에도 실패했다며? 그럼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그땐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가슴에 빗을 꽂으면 내가 아주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알았어? 막내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억지로 아들들을 밀어서 쫓아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인간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엄만 그래도 저 인간들을 자식이라고 여태까지 감싸줬는데 저 인간들은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들이라고요. 엄마한테 자식은 그냥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돈 달라고 해도 절대 한 푼도 주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다. 알았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련다. 난 내가 최대한 참고 잘해주면 언젠간 걔들이 날 엄마라고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헛수고였던 것 같구나. 네 말대로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딸 현경아. 그날 전 막내딸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들이 돈 달라고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딸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쫓아내버리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찾아오지 않길래 저도 그냥 딸과 조용히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절 엄마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딸이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희 같은 자식들 둔 적 없으니까 썩 꺼져라.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희랑 얘기 좀 해요. 저희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반성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닌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많아서 아직 여유로우시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자식들인데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희가 힘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날 엄마로 생각 안 한 건 바로 너희들 아니었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희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 자식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부탁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을 엄청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있다 보니까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택배 상하차나 막노동 같은 걸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팔팔한 20대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그런 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머니. 형도 형이지만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하던 식당이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폐업했는데 새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은 이미 다 써서 없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저랑 형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전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함부로 대하던 아들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아들들을 마음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그 오랜 세월 너희들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 같은 것들한테 한 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러니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제발요. 이번엔 저희 딸이 아닌 제가 아들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앞으로 또 찾아오더라도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외출했다가 나중에 돌아온 저희 딸이 이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남편이 물려준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제가 세상을 뜨는 날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한테 그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얼마 전엔 저희 시부모님이랑 딸이랑 넷이서 남편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저희 딸과 존경하는 저희 시부모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텐데 남편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오히려 더 매정할 수도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희 부모님 대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가족을 안겨준 남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부모님,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딸, 그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번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해도 참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쩡한 가정 안에서 혼자서 흙탕물을 잔뜩 일으키는 사람을 알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좋은 사람이어도 한 명이 문제가 많으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모인데요. 다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바닷가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부셨는데 아빠가 잡아오는 고기로 엄마가 회도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주시곤 했어요. 맨날 먹는 생선 요리인데도 그게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엄마가 끓인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이야, 역시 땀 흘린 뒤에 먹는 이 매운탕이 최고네, 최고야. 당신 이 정도면 식당에도 되겠어. 이거 우리 가족끼리만 먹기 너무 아까운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남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식당 하면 바빠져서 우린 이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난 평생 엄마가 끓여주는 매운탕이랑 엄마가 떠주는 회 먹고 싶은데. 그나저나 아빠, 내일도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아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턴 저희 엄마가 아빠가 잡아온 고기로 횟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일을 도와드리려고 횟집에 갔는데 어떤 손님이 일행들이랑 같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저희 엄마가 가서 밝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와서 광어랑 우럭 드시고 가신 분 맞으시죠? 그때 회도 회인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밥 두 공기씩 드셨잖아요. 이야, 사장님 기억력도 좋으시네. 안 그래도 그때 먹어보니까 회도 신선하고 매운탕도 참 얼큰한 데다 가격도 괜찮길래 이번엔 직장 동료들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매운탕에 밥 두 공기 뚝딱 먹고 갈 것 같네요. 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엄만 감사하다며 서비스를 팍팍 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단골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희 엄만 횟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날에도 절대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꼭 쉬는 날마다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시더라고요. 엄마,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데 집에서 편하게 좀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난 천성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성격이라 그런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나머지 하루는 쉬면서 날리는 것보단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보내고 싶어서 그래. 저희 동네에 형편이 안 좋은 독거노인 분들이 좀 계셨는데 엄만 횟집에서 나가는 반찬을 일부러 많이 만든 다음에 그분들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끔 그분들을 횟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했어요. 돈만 생각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희 엄만 항상 그렇게 남들한테 베풀고 사시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엄마를 존경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도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고기잡이 일을 하시던 저희 아빠가 어느 날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요즘에 자꾸 입맛도 없고 속이 더부룩하네. 며칠 전에 먹은 밥이 취했나? 처음엔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기잡이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빠가 갑자기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말론 배멀미인 것 같다고 했는데 평생 어부로 사셨던 분이 갑자기 배멀미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빠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배를 하루 이틀 탄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배멀미는 무슨 배멀미야. 당신 진짜 몸에 이상 있는 거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나랑 병원 가. 얼른. 그렇게 아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한 결과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저희 아빤 본인이 위암이라는 걸 믿기 어려웠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난 평생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암에 걸렸냐고. 여보, 걱정하지 마. 의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잖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보자. 어? 항상 강인했던 저희 아빠가 충격을 받아 오시는 걸 보고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아빠는 고기잡이 일을 그만두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셨어요. 엄만 아빠가 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아빠가 숨겨놓은 담배를 다 찾아서 버리는 일이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위암에 담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 당신 지금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담배 생각 더 많이 날 텐데 혹시라도 유혹을 못 이기고 피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배에 담자도 꺼낼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빠가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엄만 아빠의 식사를 엄청 챙기셨어요. 여보, 평소에 칼칼하고 얼큰한 매운탕 같은 것만 먹다가 이렇게 삼삼한 거 먹으니까 맛이 없지? 그래도 몸 괜찮아지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아참, 평소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챙겨주는데 당연히 당신 말을 들어야지. 입맛도 없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번 먹어볼게. 그 후 수술 날짜가 되어 아빤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말이 수술 후에 걸어 다녀야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 걷는 것도 도와드렸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해서 그런지 아빠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보, 좀만 천천히. 아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네. 힘들어도 이렇게 걸어야 빨리 낫는다잖아. 힘들다고 누워만 있다가 더 오래 아프고 싶어? 난 당신 하루라도 빨리 기운 차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았지?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해질게. 다시 건강 되찾아서 우리 집 가장 역할 톡톡히 할 거야. 그 후 아빠는 퇴원을 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자꾸 구토감이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만 그런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어디서 알아보고선 생강차를 따뜻하게 끓여주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항암 치료할 때 이 생강차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끓여봤는데 따뜻할 때 한 모금씩 마셔봐. 그런데 엄마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아빠가 이젠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집에 있는 게 심심하다면서 엄마네 횟집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빤 횟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힘든 내색은커녕 오히려 더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강이야, 오늘 우리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아니? 역시 네 엄마한테 횟집 하라고 하길 잘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 너희 엄마가 하는 음식 우리끼리 먹기엔 너무 아깝다고. 이젠 더 이상 아빠가 직접 잡은 고기로 장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저도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쉬는 날에 가끔씩 그 카페에 가서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어떤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강희야, 이 사람 내 사촌 오빠인데 인상이 되게 선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 진짜 듬직하고 착하기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오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 그래? 근데 갑자기 너희 사촌 오빠는 왜? 아, 그게 우리 사촌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 너도 남자친구 없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너랑 우리 사촌 오빠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보장하는 거니까 딱 한 번만 믿고 만나봐.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 결국 그 친구의 사촌 오빠를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대로 정말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 30대 후반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결혼 후에 저희 집에 엄청 잘하더라고요. 자주 저희 부모님의 횟집에 가서 설거지나 상 닦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들 차 주차 관리까지 해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쉬는 날에 괜히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되니까 앉아서 밥이나 좀 먹게. 아닙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바쁘셔서 아직 식사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먹겠습니까? 저 아직 체력 팔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킬 거 있으면 더 시켜주세요. 저희 아빤 암 수술 이후 건강관리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뒷산을 천천히 도시곤 했는데 남편은 그것도 꼭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아버님, 오늘도 저랑 같이 뒷산 가시죠?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산책로가 너무 길지도 않고 경사도 많이 없어서 좋던데요. 그럼 그럴까? 안 그래도 평소에 나 혼자만 다녀서 좀 심심했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자네랑 같이 한번 가보니까 말동무도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 그 산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나 혼자 할 땐 재미없어서 잠깐만 하고 왔었는데 자네랑 같이 하니까 별거 아닌데도 엄청 재밌지 뭔가.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 남동생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제 남동생이 계속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가 좀 늦게 차를 샀는데 남편이 직접 운전 연수까지 시켜주더군요. 누나, 누난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매형이랑 결혼을 했어? 원래 가족끼리 운전 연수 시켜주면 서로 막 싸운다는데 매형은 나한테 짜증 한 번 안 내고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니까. 나도 이제 매형 덕분에 아주 운전 도사 되겠어. 아휴, 네 매형한테 운전 배우니까 그렇게 좋아? 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야. 당연하지. 매형이 나한테 운전 연수하면서 안전운전하는 법도 얼마나 많이 알려줬는데 차간 거리도 항상 적당하게 유지하고 차선 잘못 탔을 땐 무리하게 끼어들기보단 조금 돌아간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가기.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걸 알려줬는지 알아? 매형만큼 친절한 운전 선생님도 없다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환영 파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시댁에 딱 들어가자마자 고깔 모자를 쓴 시누이가 케이크를 들고 반겨주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가족 된 거 환영해요. 저 미운 시누이 집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우리 그냥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요. 시댁 식구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다 하셔도 되고요. 그래, 새아가. 나도 앞으로 널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너도 날 그냥 아버지처럼 편하게 생각해라. 괜히 시부모라고 싫은 거 싫다고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거 나 너무 싫다. 남의 집 귀한 딸이 우리 가족이 되어줬는데 우리가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모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니까
시댁이라고 벽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꾸나. 나도 너처럼 참하고 예쁜 며느리 얻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그날은 다 같이 환영 파티도 하고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선물도 시댁 식구들한테 드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특히 시아버지가 절 참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항상 인자하신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모한텐 되게 의외의 면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모의 옷을 사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입어보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나 이 옷 진짜 잘 어울리지 않니? 나도 이런 예쁜 옷 잘 입는데 네 시아버진 이런 거 사줄 센스도 없더라고. 에휴, 솔직히 내가 네 시애비 따라서 이런 촌동네로 와서 인생 망치고 살지만 나 원래 세련된 서울 사람이었어. 사실 시댁이 저희 친정과 같은 군단위 마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가 원래 시골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었다며 저한테 옛날 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이것 좀 봐라. 나 젊었을 때 사진인데 진짜 쭉쭉 빵빵하고 예쁘지 않니? 내가 이때 서울 남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고 있을 거다. 나같이 세련된 서울 여잘 네 시애비가 낚아채는 바람에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세련된 서울 여자는 개뿔. 서울 남자가 당신 데려갔으면 아마 진즉에 다리 밑에 버렸을 거다. 당신같이 사고치고 사는 여자 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참고 살아? 참나? 아, 내가 무슨 사고를 그렇게 쳤다고 그래요? 무슨 사고를 쳤는지 내가 우리 며느리 앞에서 다 얘기해줘. 당신 예전에 갯돈 들고 날라서 감방 들어갈 뻔할 때 내가 그 돈 다 갚아줘서 겨우 감방 신세 면했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친도 심해가지고 맨날 다른 집 옆에 애들과 비교하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했잖아. 게다가 당신이 언제 한번 제대로 일이나 해본 적이 있어? 식당 일이라도 하라고 해도 하루 이틀이라면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뭔 서울 남자 타령을 하고 있어? 사실 전에 남편한테 시모에 대한 얘기를 약간 듣긴 했었는데 시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시모가 참 사고를 많이 치고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순간부턴 시아버지한테 경제권을 다 뺏기셔서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보니까 시모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참 믿게 하시는 스타일이더군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지난주에 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안사돈의 횟집에 일 도와주러 갔다며?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횟집인데 손님이 뭐 그렇게 많다고 허구한 날 도와드리러 가니? 어머, 어머님, 저희 엄마네 횟집 손님 엄청 많아요. 맨날 만석이라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날이라도 조금 도와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 엄마 장사 잘 된다고 자랑하는 거니? 나도 장사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 얘.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내가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해도 차려주질 않으니 별 수 있니?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왜 맨날 아버지 잘못으로 몰고 가세요? 그리고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어떻게 식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실 거면서 왜 자꾸 아버지 탓만 하고 그러세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시댁 식구들을 횟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상차림을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먹기 전인데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군침이 아주 뚝뚝 떨어지네요. 그런데 다들 맛있게 먹고 있던 도중 시모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자꾸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아니, 손님이 엄청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만 뭐 특별한 것도 없구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자 이번엔 막내 시누이가 시모의 팔을 꼬집으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제발 그 입 좀 조심해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엄마 심보 그렇게 못되겠으면 나중에 벌 받는 거예요. 참나, 내가 뭐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왜 다들 나만 가지고 난리야? 시몬 항상 본인이 최고이길 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툭툭 내뱉는 말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지만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한마디씩 해주니까 저도 크게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저희 엄마네 횟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평소처럼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강희야, 요즘에 자꾸 손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라. 아니, 단골 손님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 회가 신선하지 않다는 둥, 위생이 더럽다는 둥, 그런 얘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믿고 계속 찾아와 주시긴 하는데, 이러다가 손님 떨어질까봐 정말 걱정이구나.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소문이 왜 난 거예요? 경쟁 횟집에서 일부러 헛소문이라도 퍼뜨렸나? 안 그래도 네 아빠가 그 소문 누가 퍼뜨렸나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와서 말이야. 엄마가 횟집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엄마한테 몇 번 다시 물어보니까 소문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어서 그냥 냅둬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과 계속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막내 시누이 생일 때 향수랑 화장품을 선물했더니 시모가 그걸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어째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줬던 화장품보다 이게 더 비싸 보인다. 네? 어머님한테 드린 게 한방 화장품이라서 더 비싼 건데요.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준 화장품은 디자인이 촌스럽고 우리 막내딸한테 준 화장품은 이렇게 세련된 거야? 너 지금 내가 화장품 잘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니?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왜 또 화장품 가지고 시비세요? 이 사람이 그때 어머니 화장품 사드린다고 몇 날 며칠 골랐는 줄 아세요? 화장품 가게 가서 테스트도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사드린 거예요. 자꾸 그러실 거면 그냥 다음부터 이 사람 보고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지 말라고 할게요. 아니 뭘 또 사지 말라고 그래. 아니면 아닌 거지. 너도 참 유난이다.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에도 자꾸만 저를 불편하게 하시더군요. 특히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횟집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 달 매출이 얼마냐, 직원들 월급은 얼마씩 주냐, 꼬치꼬치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달라길래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엄마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게 너무 좋았다고 시댁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듣고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사돈 얼마나 시간과 돈이 남아돌길래 쉬는 날마다 봉사활동하고 반찬을 퍼주고 있으시다니. 그럴 돈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퍼주라고 해라. 내가 이 총구석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젊은 시절 다 날리고 빚 갚느라 돈도 하나 못 모으고 수중에 이렇게 돈 한 푼 없잖니. 이 정도면 내가 불우이웃 아니냐? 어머님, 저희 엄마 시간이랑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사지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시지만 세상에 몸이 아파서 일 못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아버지도 시모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은 진짜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어. 당신이 총구석으로 시집와서 돈 한 푼 없는 게 아니라 다 당신이 자초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빚 갚은 거 다 당신이 만든 빚인 거 몰라? 매번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으시면서도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오셔서 성격을 고치기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는데 특히 시아버지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며느라,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아니면 내가 용돈이라도 좀 줄까? 그러자 이번에도 시모가 툴툴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텐 돈 없다고 하더니만 며느리한테 줄 용돈이 있나 보지? 아이,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나 좀 줘봐. 왜 마누라 나 몰라라고 며느리만 챙겨? 당신은 제발 조용히 좀 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지. 당신이 임신했어? 하여간에 욕심만 많아가지고선. 그렇게 전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 저희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저희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강희야, 너희 둘째 시누이 결혼한다며? 사돈들께서 둘째 딸 결혼시키느라 신경 쓸 게 많겠더라. 어? 우리 둘째 시누이 결혼하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어떻게 알긴. 안사돈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 안사돈이 심심하신지 가끔 나한테 연락하실 때가 있거든. 저는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와 연락하고 지내는지도 몰랐는데 둘째 신우의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으시다 보니 저희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째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저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애라 그런지 몸도 너무 안 좋고 애 보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가 횟집을 오래 일했던 믿음직한 직원과 아빠한테 잠깐 맡기고 저희 집에 와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엄만 제가 힘들까봐 뭐라도 더 나서서 해주려고 하시더군요. 엄마, 산후조리 해준다고 오셨으면서 무슨 집안일까지 다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미역국 끓여주시고 우리 도윤이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내 딸이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애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도 자식을 둘이나 낳아봐서 네가 지금 얼마나 뼈마디가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지 다 아는데 뭘. 저는 그런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산후조리까지 해주시는 친정 엄마와는 달리 시모는 제 몸이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그날 늦지 말고 아침 일찍 와서 생신상 좀 차려라. 전날에 네가 알아서 장도 미리 좀 봐놓고. 알았니? 어머님, 제가 웬만하면 아버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대신 제가 좋은 식당 예약하고 아버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뭐라고? 아니,
애는 뭐 너 혼자 낳아봤니? 난 젊었을 때 애 낳고 나서 반일도 하고 다 했어 얘.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생신상 안 차리면 누가 차리란 얘기야? 그래도 제가 작년엔 차려드렸잖아요. 올해는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이번만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 생일에 성의 없이 외식을 하자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됐다. 네가 시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았으니까 전화 끊으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는데도 그걸 이해 못하는 시모 때문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시모랑 통화한 내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시모한테 전화해서 잘 얘기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직접 얘기하면 시모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평소처럼 엄마랑 집에 있었는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희야, 몸은 좀 괜찮니? 네 엄마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긴 하다만 나도 너 괜찮은지 자꾸 신경 쓰여 죽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도 보고 우리 손주도 볼 겸 오늘 내가 횟집 일찍 문다고 너희 집으로 가마. 맛있는 거 사들고 갈 테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아빠가 일찍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셔서 남편한테도 오늘은 집에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 일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 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빠가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희 집에 등장한 건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와선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 내가 네 시애비 생신상 차리라고 했다고 우리 아들한테 일렀더라?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싫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시애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서 그걸 홀라당치 남편한테 일러바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시모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저희 엄마가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기요,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딸 보고 바깥 사돈 생신상을 차리라뇨? 지금 우리 딸 몸도 안 좋아서 밥 한 끼도 제가 다 챙겨주고 있는데 손주 낳은 며느리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얘 하나뿐인데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당연히 달려와서 생신상을 차려야죠. 사부인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얘가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남편한테 일러 바치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딸 처음 결혼시켰을 때 시댁 식구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딸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겁니까? 우리 강희가 사부인 딸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그래도 며느리 며느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죠. 세상에 시어머니가 생신상 차리라는데 지 몸 좀 아프다고 따박따박 대들고 거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딸이 애 낳았다고 산후조리까지 해준다면서 유난 떠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딸이 소중하면 못난 딸 대신 사부인이 대신 생신상 차리시던가요. 딸이 못하면 엄마라도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놈의 생신상이 뭐라고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막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아빠가 잔뜩 화난 얼굴로 집안에 성큼성큼 들어오시더군요. 사부인,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현관 앞에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 딸한테 바깥사돈 생신상을 차리라고 했다고요? 게다가 우리 강희가 못 차리면 우리 안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목소리가 어찌나 크시면 현관 밖에까지 아주 쩌렁쩌렁 울립디다. 사부인 원래 이런 분이셨습니까? 참나, 딸이 못 차리면 엄마가 대신 차리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딸 자식이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게끔 키웠으면 엄마라도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도대체 그놈의 생신상이 뭐라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우리가 돈 안 빌려줬다고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 말에 오히려 뻔뻔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면 돈도 많을 텐데 사돈끼리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먼저 치사하게 구니까 나도 며느리한테 치사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세요. 치사하게 누가 치사하다는 겁니까? 작년에 그쪽이 생활이 어렵다면서 우리 한 사람한테 300만 원 빌려간 거 기억 안 납니까? 그것도 한 푼도 안 갖고 입 싹 닫길래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사람이 사돈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안 갚았으면서 이번엔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요? 300만 원도 안 갚는 사람한테 아유 어떻게 3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작년에 300만 원 빌려갔다가 안 갚은 건 뭐고 이번에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건 뭔데요? 작년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네 엄마가 300만 원 빌려줬단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둘째 시누이 결혼하는데 혼수해갈 돈이 없다면서 글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지 뭐니. 그런데 너희 엄마가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지금 이렇게 너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가 그것만 있었으면 말을 안 하지. 너 작년에 우리 횟집에 안 좋은 소문 돌았던 거 알지? 내가 단골 손님들 통해서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나 알아보니까 바로 너희 시어머니가 퍼뜨렸다더구나. 솔직히 그때도 엄청 화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돈이니까 한번 눈 감고 넘어간 거야. 세상에 그때 그 헛소문을 퍼뜨린 게 저희 시모였다니.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에 머리가 얼얼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제가 무슨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이미 증인들도 다 있고요. 그쪽이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로 헛소문 퍼뜨린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사돈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세상에 사돈네 식당을 해코자 하는 걸로도 모자라 돈 안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젠 우리 딸이랑 안 사람까지 괴롭혀요? 내가 당신 사돈이고 뭐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그렇게 소리치자 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더군요. 저기요, 바깥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은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주시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헛소문 퍼뜨린 것도 괜히 질투나서 그랬던 겁니다. 전 총구석으로 시집 와서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장사 잘 되는 식당 운영하면서 사시는 게 부러워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신고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러자 이번엔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됐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사돈이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딸한테까지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이보세요, 사부인.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부인 원래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말을 유하게 하니까 그쪽이 만만하게 본 거잖아요. 근데요, 저도 나름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적 처벌 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 역시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시모한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을 대체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짓까지 하세요? 전 어머님이 평소에 불평 불만도 많고 남을 까내리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분이셨네요. 저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시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웠는지 계속해서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빌었지만 결국은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나중에 퇴근하고 온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거기서 한바탕 하고 왔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거리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한 사람이 원래 예전부터 돈 문제가 많은 여편네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부인네 식당에 헛소문까지 퍼뜨렸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헛소문 때문에 영업에 피해 많이 생기셨을 텐데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희 단골 손님분들이 그 헛소문을 안 믿고 저희 식당을 믿어주셔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나저나 둘째 딸 결혼시키시는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 써더니 한 번 돈을 안 갚으신 적이 있다 보니까 선뜻 빌려드리기가 어려웠네요. 아닙니다. 그 돈 안 빌려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여편 내가 우리 둘째 딸 혼수 비용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냐고 제가 추궁하니까 누가 어느 땅에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사부인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워낙에 젊었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던 사람이라 아마 그 얘기도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즉에 경제권을 뺏었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사돈들께 그런 민폐를 끼쳤나 봅니다. 제가 다신 그런 짓 못하게 아주 단단히 혼낼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렇다고 또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하셨겠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희도 안 싸더니 어떤 분인지 잘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있더라도 저희 쪽에서 잘 알아서 거절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저희 안 사람이 작년에 빌려간 300만 원은 제가 오늘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갚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봐서 시모를 영업 방해로 고소한 걸 취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소는 면했지만 시모가 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한테 모두 외면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시모한테 너무 화가 나 당분간 안 보고 지낼 거라고 하고 이 일을 알게 된 시누이들도 시모한테 완전히 질렸다면서 엄마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생일 때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랑 사돈 들게 못할 짓을 하는 바람에 생일날 미역국도 하나 못 먹고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는구나. 그래도 예전엔 잔소리해주는 가족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나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 정말 서러워 죽겠다. 너라도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씀하실 때도 다 참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질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니.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마음씨 넓은 네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니? 그런데 그때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휴대폰을 뺏어가서는 시모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용서해달라 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해도 된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된 행동이 있는데 어머니는 해선 안 된 행동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사고 치실 때마다 우리 가족이 얘기한 건 귀등으로도 안 들으신 거예요? 가족들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용서해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한 건 바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계속 시모랑 안 보고 지냈어요. 중간에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차단해버리더군요. 그 후 저는 연년생으로 딸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집안에 손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안겨주니 정말 고맙구나. 세상에 누가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손주들하고는 절대 못 바꿀 거다. 아버님, 손주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버님이 우리 애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우리 애들도 아버님만 보면 이렇게 빵긋빵긋 웃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이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산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래주면 나야 좋아서 팔짝팔짝 뛰지. 그나저나 네 시애미한테 연락 없었지? 안 그래도 오늘 내가 너희 집 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손녀딸 보러 가고 싶다고 나한테 조르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손주들도 보지 말고 괜히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도 말라고 내 단단히 얘기해놨으니까 아마 당분간 너한테 전화도 안 올 거다. 말론 잘못했다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산 인간이 뭐 금방 고쳐지겠니? 괜히 우리 손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면 안 되니까 당분간 안 오는 게 맞지. 저 역시도 아직은 시모한테 저희 애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마 시모는 그동안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겠죠. 그러게 가족들이 몇 번 사고 친 걸 이해해주고 잔소리를 할 때 들었어야 하는데 계속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변 사람이 쓴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라면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엔 가족들한테 외면까지 받고 말았네요. 저는 앞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못한 점은 반성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주변 사람들도 좋고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아직 저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공부할 것도 많고 앞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인내할 것도 많겠지만 저희 애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저희 시모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진심을 다해 잘못을 짚어주세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칠 수 있는 기회만큼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